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토끼입니다. 아, 연속해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끝에 읽었던 가장 마지막 문장, 여성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약간 쇼펜하우어 꼰대 같은 소리 한다 그랬죠. 19세기 철학자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또 그리고 염세주의자이고 좀 심하게 비판을 듣는 여성 혐오자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 여성의 평판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한 남성과도 성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결혼한 후에는 또 다른 혼외, 정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여성의 명예가 더 높아진다 하는, 현대적 사고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그 평판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초하고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게서 모든 것, 즉 바라는 것과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한편 남성이 여성에게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것 한 가지뿐이다. 그러므로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그것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배려와 남녀의 결합에서 생기는 어린애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런 구조 위에 전체 여성의 복지가 달려 있는 것이다. 여성은 바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데, 남성으로부터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지위를 획득한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결혼 제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턱없이 이상한 이야기다,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비교적 시니컬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다. 그런데 뒤쪽은 되게 이상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남성은 천성적으로 체력과 정신력이 우월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 남성의 소유를 매개로 하여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남성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젊은 어머니가 나이든 자신의 아버지가 죽자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살롱을 열고 그곳에서 많은 남자들과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쇼펜하우어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여성에 대한 편견, 이런 것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지 않았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를 실현시키려면 여성들이 일치단계라고 단체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적대적인 관계로 두고 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목적을 위해 여성들은 결혼 전 남성과 동침을 철저히 거절하는 것을 여성의 명예 가운데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다. 이건 앞선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추론의 결과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남성들은 한 사람씩 여성에 대한 일종의 항복으로 결혼을 강요당하게 마련이며, 이 결혼을 통해서 여성들은 모두 부양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목적이 달성되려면 결혼 전의 동침을 불허한다는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왜 여성들이 남자들과 결혼 전에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느냐가, 자기들 개인이 한 여성이라는 일체감을 이루어서 남성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다라는 거죠. 되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결혼 전의 동침으로 모든 여성을 배신한 처녀는 여성들로부터 추방되고 치욕을 당하게 된다.
그런 행위가 일반화되면 여성 전체의 복지가 매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처녀는 여자의 명예를 상실한다. 간통한 아내 역시 같은 운명이다. 어, 여성들의 명예가 왜 이 성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게 결혼제와 묶이면서 자신의 복지, 이 삶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경제적 토대가 남성들로부터 나오는데 이 연대 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그 룰을 깨고 한 여자가 다른 한 남성이 아닌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거는 자신들의 이 연대를 깨어버리는 배신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명예라는 것은 이 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 글쎄요, 이거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랑과 결혼 제도라는 거는 많은 작가들이 사실은 아주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특히 현대 소설은 이 사랑과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과반을 넘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현대 철학자이죠. 한 100년 쇼펜하우어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같은 독일인데 이분이 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쇼펜하우어의 그 낡은 성의식, 결혼 제도에 대한 좀 기묘한 편견 이런 것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사라졌다.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 에리 프롬이 지은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변화된 현대의 이 사랑과 결혼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요 사랑의 기술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결혼 제도가 대단히 중요한 작가들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소설은 제가 한 3년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제가 3년 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제목만큼 결혼이라는 제도,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현대의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의 결혼 제도, 산업화 속에서 이 결혼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6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20년 이걸 기준으로 해서 3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결혼 제도의 모순점과 또 변화되어가는 결혼 제도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나름 재미있습니다. 자, 이 정도 소개해드리고 이제 다시 조금 다른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시니카라고 염세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라고 그랬죠. 자신은 머리가 똑똑하다. 어렸을 때부터 괴테로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은 이 천재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노년이 중년을 넘고 노년이 들어가면서 좀 더 괴팍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둔한 사람은 우둔한 것을,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것을 좋아하며 머리가 나쁜 사람은 혼란한 것에 매력을 느낀다. 바보는 무의미한 것과 질이 같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작품이 자기 자신과 동질의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제가 앞서서 제 소설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우둔한가? 내가 바본가? 내가 쓴 소설 좋아하나? 이런 걸 살짝 이렇게 찔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걸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멈추지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비난해 버린다. 개에게는 개가, 소에게는 소가, 나귀에게는 나귀가, 돼지에게는 돼지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다. 대중에 대한 경멸, 혐오,
이런 지점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멍청하고 우둔한 놈들. 네, 그놈들은 내 철학 이 책을 논문을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쉬운 에세이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걸? 뭐 이런 태도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이렇게 설문, 앙케이트가 나가면 1등을 거의 탑 5 정도에는 들어가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1등을 하는 작품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이렇게 물으면 1등 하는 작품, 그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요기에 비춰서 조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입니다. 생텍쥐베리, 프랑스 작가, 프랑스의 화폐에도 등장하는, 화폐의 얼굴로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어서 제가 뭐 따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어린 왕자. 이 작품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린 왕자에 이 담긴 순수한 동심,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나? 개에게는 개가, 소에게는 소가, 나귀에는 나귀가, 돼지에게는 돼지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다. 요 부분만 따놓으면 한국인들은 꽤나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지도 않나. 어린 왕자도 제가 언젠가 되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생각 의외로 깊은 지점들을 생텍쥐베리가 파고드는데, 이런 철학적 문제도 같이 읽으면서 어린 왕자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줍니다. 명성을 얻을 만한 작품이 작가가 살아있을 때 당연한 보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오직 우연한 상황일 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자, 자기의 작품을 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큰 돈을 버는가, 명성을 얻는가, 이런 거는 약간 우연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판 능력이 없으므로 위대하고 난해한 작품을 바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를 추정할 뿐이다. 요 앞에 무슨 글자를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탄데 이건 자기 이야기겠죠? 자신이 처음으로 낸 책이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라고는 굉장히 난해한 철학 책입니다. 형이상학이고 관념론이고, 그러면서도 좀 독특한 시각, 칸트의 에서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좀 새로운 시각을 넣어서 해석을 한, 약간은 신비주의적인 이런 느낌도 나는, 이 작품이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랬죠.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좋은 작품 썼는데 대중들이 못 알아봤다. 여기에 뭐 가장 어울리는 작가가 호레 루이스 보르헤스인데, 이 작품 제가 언제 소개했냐면 한강의 히라버 시간이라는 소설 속에서 보르헤스 이야기를 한강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르헤스의 작품이 계속 그래도 작품이 계속 번역되고 우리 이 출판기에 소개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은 굉장히 위대하고 난해한데, 말 그대로 왜 이런 작품들이 한국에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올까? 권위라는 거죠. 이 사람 보르헤스의 그 명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어려운데?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문학사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딱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대중들의 복종, 굴복,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불문하고 큰 고통 없이 삶을 살아온 사람이지,
엄청나게 활발한 기쁨과 큰 향락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자, 앞서는 좀 시니컬하게 조금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지점들은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사유의 문제입니다.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행복론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데 뭐 앞부분에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들보다는 이 뒤쪽에 깊은 이야기들 이런 것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많은 것들을 던져줍니다. 노년이 된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준다 그랬죠. 거기에는 다시 복습해 보면 건강, 돈, 그리고 사회적 명성인데 이 세 가지 요소인데 사회적 명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앞에 두 개에 비하면.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뭐 큰 향락을 누리는 게 아니고 고통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요즘 오늘 최근에 나온 큰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앱스타인 섹스 스캔들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연루가 되면서 지금 트럼프가 거의 탄핵 위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자들로부터도 등을 돌아서는 지지자들이 아 이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뭐 이런 문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들은 정말 권력이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섹스 스캔들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음모론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또다시 트럼프가 이 앱스타인 리스트에 올랐다라는 게 지금 신문 미국에서 무슨 신문이죠? 그 신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지금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권력과 사회적 명성과 돈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지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은 그 주된 학문으로 고독을 견디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청년일 때 고독한 삶을 배운다? 이런 지점들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약간 꼰대 같은 이야기도 군데군데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독자들한테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 우리는 고독 속에서 어차피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훈련을 해야 된다. 화엄경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불교 철학 경전이죠. 알려주는 한강의 그 히라보 시간에서도 히라보 강사가 이 젊은 시절에 17, 18 이 정도의 15살에 갑자기 독일로 이주하게 되면서 혼자 고독해지면서 읽게 되는 책이 이 화엄경입니다. 이 청년은 정말 이렇게 위에 쇼펜하우어의 문구를 떠올리면 딱 맞죠. 10대 때 이미 화엄경이라는 이 경전의 사유에 빠져드는 지금 고독이라는 것을 지금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불교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평온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은 두 가지 면에서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이익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이익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시니컬하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이익이 대체 뭘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독에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면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지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겠죠. 자, 청년에게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장년에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다. 장년이 되면 혼자 있는 일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이미 상실한 세대의 잔존자이며 삶의 즐거움도 일부는 불필요해지고 일부는 소멸해버린 노인의 경우 고독의 경지에 서면 이것이 자기 본연의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청년들은 고독이 힘들죠.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찾고 우정도 찾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는 고독에 익숙해져야 되고 노인의 경우에는 이 고독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심지어는 이 고독 자체가 우리 존재, 인간 존재의 본연의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함께 할 수 없죠.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한 존재의 문제라는 것.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60세가 되면 고독을 찾는 심정은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것, 본능적인 것이 된다. 그런 심정을 촉진하는 모든 재료가 단일화되기 때문이다. 사교계의 강한 욕구나 여자를 원하는 심정, 성욕은 이미 세력을 잃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이를 먹고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 점점 사교의 욕구를 잃게 하여 자기 혼자로도 족하다는 심정이 된다. 수많은 망상과 어리석은 행동으로부터 몸을 걷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이걸 훈련을 젊어서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앞에서 쇼펜하우어가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에 이런 철학적 결론에 가장 어울리는 소설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일본의 근대 작가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시게모토 소장의 어머니 여기 많이 있는데 많은 빼고 두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문학동네에 나온 책에 시게모토 소장의 어머니라는 이 중편 소설이 굉장히 여기에 딱 떨어지는 소설입니다. 제가 다음에 소개할 테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자, 조금 다른 이야기. 기족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출생과 지위에 의한 기족. 19세기이고 당연히 독일과 자신이 살던 지역에는 신분에 의한 귀족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에 의한 귀족. 자, 단치라는 중개무역을 하는 곳에서 상업도시에서 무역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 신분제에 의한 귀족은 아니지만 부르주아 귀족으로 자신은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자신은 아마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정신에 의한 귀족이다. 그래서 귀족의 세 종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족속들. 거기에 지금 세 분류를 카테고리를 범주화시켰는데 자신은 어디에 든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제가 앞에 말했듯이 부르주아 출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기는 이 세 번째에 속한다. 나는 정신에 의한 귀족이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귀족이 가장 훌륭한데 이들은 시간이 경과되어서야 인정을 받게 된다. 이것도 참 좋은 게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왜 책을 읽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예술을 배우고 예술을 느끼려고 하는가? 예술 속에 투신하고 책을 쓰고 책을 읽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청년 시절에 이걸 완수할 수는 없다. 오히려 청년 시절에는 고독을 이기는 사유의 훈련을 통해서 하고 노년이 되어서야,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어서야 이 정신에 의한 귀족의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이미 이걸 완수해서 천재의 위치에 오르는 작가들도 많이 있죠. 자, 나이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에서 내가 언급한 내용, 모든 사물의 객관적 존재, 즉 단순한 표상 속의 존재는 아주 즐거운 것인 반면 욕망 속에 존재하는 주관적 존재는 고통과 우수에 강하게 오염된다. 자, 표상으로서 존재하는 존재가 있고 욕망 속에 존재하는 주관적 존재가 있다. 우리는 사실은 표상 속에도 있으면서도 사실은 주관적 존재에서로 존재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고통과 우수에 강하게 오염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사물들은 보고 있으면 멋지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섭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여전히 아직도 현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지점들이 이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존재한다는 사실이 무섭다. 이 이야기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그리고 사르트르로 이어지는 실존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가 쓴 장편소설 구토, 이걸 읽어보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왜 무서운가, 구토는 왜 나는가, 이 역겨움, 이거는 존재하는 그 돌멩이가 무섭다라는 인식에 주인공이 이르면서 이 구토가 난다라는 겁니다. 어지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나에게는 계속 주어진 선택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실존주의에도 지금 요 이야기, 모든 사물들은 보고 있으면 멋지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섭다. 이 문장은 실존주의의 내용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요 소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세기 현대소설사에서 너무 중요한 소설이어서.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특이하게 그림을 넣었는데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현대 미술가이죠. 자, 나이가 들면서 사물의 다른 측면, 즉 한 걸음 앞으로 디딜 때마다 눈앞에 나타나는 욕망의 측면을 배우게 된다. 그러는 동안 점점 환멸이 찾아온다. 이런 환멸의 도래는 환상과 환영의 시기는 끝났다는 뜻이며 환멸은 점점 더 커지고 극심해진다. 이게 인간의 삶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유년기는 극장의 장식을 멀리서 보는 것이고 노년은 그것을 아주 가까이서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좋네요.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들어서면 행복은 환상이며 고통은 현실이라는 인식이 다소나마 명백하게 몸에 배게 된다. 따라서 이 나이가 되면 적어도 이상적인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이나 귀찮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게 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화와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새로운 인식에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을 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피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 요 문장 되게 좋습니다.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도 청년 시절에는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면 기분이 좋았다. 내게 즐거움이 왔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러나 말년에 들어서는 같은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초인종이 울리면 또 무슨 귀찮은 일이 생겼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야, 이건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가들이 읽고 굉장히 반하게 되는 문장들입니다. 앞서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표현들, 에세이에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에세이가 200년 가까이 살아남게 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명랑하고 활력에 차 있는 것은 그 무렵에 우리는 산에 오르는 중이므로 산 너머 있는 죽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때까지는 그저 풍문으로만 듣던 죽음을 실제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력은 물러가기 시작하고 활력도 감퇴된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엄숙한 비애가 젊은 객기를 물리치고 이는 얼굴에도 나타난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입니다. 좋습니다.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삶은 무한히 긴 미래이며 노인 입장에서 보면 삶은 극히 짧은 과거이다. 야, 시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년기에 이르면 권태는 점점 없어진다. 자, 권태가 고통을 불행을 주는 한 요소라 그랬죠. 궁핍, 가난과 함께 더불어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권태. 노인이 되면 시간은 언제나 짧고 나날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 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 권태는 사라진다. 그리고 고통을 동반하는 모든 정열도 잠잠해진다. 나이를 먹어 몸도 약해지고 고통도 늘어나기 전에 몇 해를 최고로 좋은 해라고 부를 수 있다. 나이를 먹는 노년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피가 이전보다 더욱 냉각되고 감각의 자극은 한층 적어지며 사물의 가치나 즐거움의 실체를 경험으로 분명히 알게 되면서 편견에서 점차 해방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노인은 이제야말로 모든 것을 더 올바르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존재하는 것에서 다소나마 이 세상의 사물은 모두 허무하다는 통찰을 얻게 된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고 아마도 이 지점이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노인을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 노인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야기의 한 지점 같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노인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하고 있죠. 모든 노인이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젊은이들보다 10대보다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회에 요즘 태극기 부대라고 알려진 그 노년층들, 노인들 보통 그들이 60대 후반에서 70대, 80대까지 분포하고 있죠. 이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자, 이들의 생각이 현명한 지점에 이르렀나? 지금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이 지점에 통찰에 이르렀나? 한 질문을 던져보면 너무나 분명히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이 이야기에는. 그래서 앞서 전제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젊어서부터 고독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나이 들어서 가난하다는 것은 큰 불행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건강이 유지되면 노년은 생애 중에서 아주 견디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쾌적한 것, 안전한 것만이 노인의 주된 욕망이다. 따라서 사람은 노인이 되면 이전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된다. 돈은 약해지는 모든 힘을 보상해준다. 자, 이 지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특히 우리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세계 1위라고 통계에서 나오는데, 자살률이 높은 그 이유가 한국의 노년층이 대부분 자살을 한다라는 겁니다. 노인들이 불행하다라는 거죠. 노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노년이 쾌적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둘 것인가? 자, 쇼펜하우어는 관념론자이고, 그 당시에 일어나던 사회적인 움직임,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 변혁의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헤겔을 증오하고 헤겔과의 경쟁심을 느끼면서 헤겔의 철학이 엉터리다고 비판하면서 그의 인기에 도전했던 이 쇼펜하우어는 헤겔이 진짜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지 않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겔은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가 많이 배웠죠, 변증법. 이 방법론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쫓아서 사회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 이 헤겔의 철학이 결국 이 관념론적 변증법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마르크스가 유물론적 변증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르크스주의의 철학 체계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쇼펜하우어는 철저히 모든 문제를 개인화시키고 파편화시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약간 어쩌면 좀 귀족적인 태도, 자신이 부르주아의 아들이었고 이런 성장 배경 탓인지는 몰라도 이분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이렇게 다가가지 못한다.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은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저는 문제점이라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다 그랬죠. 그때는 분명히 이런 지점들을 제가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이를 들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좀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깊이 가버렸는데, 이 부분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자살률이 높다라는 걸 보면, 그러면 이 문제를 철저히 개인에게만 맡겨둘 거야? 저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 노인이 돈에 대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돈에 대해서 끝없이 욕망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나오는 어두운 부분이고, 자살이라는 걸 통해서. 너무 이야기 많이 했네요. 자, 노인은 환멸에서 깨어나고 아무리 장식하고 화장을 한다 해도 값싼 물건의 장식을 통해서도 그 속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또 인간의 삶은 아무리 표면적으로 채색되고 장식되어 있어도 본질적으로 모두 똑같고, 존재의 참된 가치는 즐거움에 있으며 화려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것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노인은 결국 노화와 질병을 통해서 또 미래에 다가올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면서 어떤 통찰을 깨닫게 되는데, 이 통찰의 내용은 환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허무와 환멸.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똑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지점들은 확실히 형이상학 철학에서 존재론에서 추구하는 결론으로 보면 의미 있는 결론 같습니다. 과학, 제가 그 한강의 히라고 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이런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요즘은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스티븐 호킹 같은 물리학자들이 이 답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전 물리학가 아인슈타인, 그리고 코펜하겐 학파, 양자 물리학, 이들이 내는 어느 정도의 철학적 답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지금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본질적으로 모두 똑같다라는 지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은, 물질은 쪼개고 들어가면 물질은 원자로 최소 단위가 되고, 이 원자를 또 쪼갤 수 있어서 원자핵과 전자로 볼 수 있고, 이걸 또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볼 수 있고, 이것도 또 쪼개지면 쿼크까지, 지금 현재 현대 물리학은 이 쿼크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걸 또 쪼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죠. 아무튼 결국 쪼개면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우주 전체가, 태양도, 저 은하계도, 블랙홀마저도,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요 정도 해두고, 물론 어리석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점점 로봇처럼 되어간다. 자, 여기에 제가 아까 앞서서 막 비판을 했는데, 모든 노인이 현명해지는 건 아니지 않아? 했더니 답을 좀 해주네요. 늘 같은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하며 어떠한 외적 인상도 그들의 이런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어떤 노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모래 위에 글자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노령의 사람이 곧 산송장이라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이야기하네요. 그죠? 태극기 부대 노인들이, 그 거리에 나오는 노인들, 저는 뭐 피하지 않고 답하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정치가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리고 뭐 그 이에 이어진 군부 독재 전두환이나 노태우까지. 근데 왜 존경하느냐? 그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지금 선진국까지 3만 불까지 오는데 가장 큰, 그들이 다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이 3만 불이 되는 동안에 박정희의 개발 독재라고 대표되는 그 이야기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노동자들의 희생도 있고, 여러 민주화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대표적인 예로 80년대 5.18 항쟁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도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인들은 향수에 젖어서 자신이 젊었을 때 보냈던 그 옛날 생각에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저한테도 질문을 던집니다. 곧
제게도 언젠가는 노년이 올 것이고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과연 이후에 다른 후배 세대들한테 어쩌면 저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들과는 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고령이 되면서 모든 힘이 없어진다는 것, 그 소멸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이고 유익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 미리 작업을 하고 있는 죽음이 무섭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에 이르는 것이 가져오는 최대의 이익은 자연사이다. 자, 노화와 질병과 죽음으로 다가가는 노인들의 비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최대의 이익은 자연사이다. 자연사가 가져오는 최대의 이익이 뭘까요?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죠. 큰 질병 없이. 그래서 현대에서는 안락사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너무 경직되게 토론이 지금은 되고 있는데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저껜가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 앉은 노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스위스에 가면 안락사를 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깜짝 놀라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는데 스위스에서 해주는데 돈이 좀 많이 든다. 막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죽음이 고통 없는 죽음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가. 우리 생활에 지금 안락사라는 이 화두가 던져져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네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을 아주 대미를 끝내주게 장식해주고 있다. 한번 보시죠. 노년의 삶은 비극의 제5막과 비슷하다. 그리스 비극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사람은 비극적 결말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른다. 물론 늙은이가 되면 눈앞에 죽음이 놓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젊을 때에는 눈앞에 삶이 있다. 자,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책을 읽은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역시 야, 이렇게 보는구나. 자, 눈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 노인과 눈앞에 삶이 놓여 있는 청년. 어느 쪽이 위험한가? 너희들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하면서 끝냅니다. 표현 자체가 너무 근사하고 멋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의 행복론 혹은 인생론으로 나오고 있는 이 철학 에세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무거운 주제들을 다뤘는데 약간 농담을 한번 보고 가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농담을 읽는 게 농담? 약간 시니컬한 이런 태도? 이런 읽는 걸 재미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덩치가 작고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넓고 다리가 짧은 이 여자라는 족속을 아름다운 성이라고 일컫는 것은 성욕에 의하여 지성이 혼미해진 남자들이 하는 짓이다. 재밌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 혐오, 뭐 이런 것들 뭐 둘째치고 대단히 우스운 야, 이 여자라는 족속을 아름다운 성이라고 일컫는 것은 성욕에 의해서 지성이 혼미해진 멍청한 남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하지 않는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쇼펜하우어의 평전을 한번 읽고
이분이 갖게 된 여기 이런 이유에는 여성에 대한 반감, 편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어머니와의 이 관계. 그리고 제가 언뜻 본 것은 한 두세 차례 연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책을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망의 정말 어려운 철학자입니다. 사실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펼치고 읽어보면 정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근데 굉장히 건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 맞습니다. 20살 이 청년 시기에 20대에 쓴 철학책. 와, 과연 쇼펜하우어는 천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는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은 행복론,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 읽고 같이 논의할 지점이 있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쇼펜하우어의 평전을 제가 한번 선택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우엘백, 미셸 우엘백,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 우엘백이 쓴 쇼펜하우어를 마주하며 이 책은 제가 곧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쇼펜하우어를 이 위대한 연쇄주의 철학자를 또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